한 흥분한 부부가 카메라 앞에 나타나 그들의 근심을 나누고 딸을 찾는데 대중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호소는 12살 플로렌시아 데마르코의 실종 신고 다음 날 그녀의 어머니 카리나 데마르코와 그녀의 파트너 루카스 고메스가 한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걱정하는 부모의 가면 뒤에는 복잡한 가족사가 숨겨져 있었음이 밝혀졌다. 드러난 정보에 따르면 플로렌시아는 오랫동안 의붓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딸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그녀의 어머니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연루되어 있었다. 플로렌시아 디 마르코는 2005년 1월 6일 아르헨티나 서부의 큰 도시 중 하나인 멘도자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가 플로렌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족을 떠났다는 것뿐이다. 플로렌시아의 어머니인 카리나 디 마르코는 11명의 자녀가 있는 대가족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카리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을 떠났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카리나는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아마도 이런 조기 책임감 때문에 카리나는 16세의 어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리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형들과 아버지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를 전적으로 지원했다. 카리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육 부족으로 그녀의 선택이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과 딸을 부양하기 위해 판매원과 다른 비숙련 직종에서 일해야 했다. 플로렌시아가 2살이었을 때 20세의 카리나의 삶에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가족 과자 판매 사업에서 일하는 팔미라 출신의 21세 루카스 고메스였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곧 카리나는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 이후 젊은 커플은 카리나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2008년에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자녀가 태어났고 6년 후인 2014년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막내 아이의 탄생과 함께 가족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제 그들은 플로렌시아와 함께 세 아이를 돌봐야 했다. 또한 그들은 원래 대가족을 위해 설계된 카리나의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 공간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편안한 생활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가족이 산 루이스로 이사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한 버전에 따르면 이 결정은 주거 공간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른 출처들은 어린 시절 플로렌시아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로 인해 발생한 카리나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지적한다. 2016년 9월까지 가족은 산루이스에 정착했다. 그들은 루카스의 아버지가 팔밀에서 보낸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은 새로운 거주지에 적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당시 12세였던 플로렌시아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종종 어머니 쪽 할아버지와 멘도자의 친구들이 그립다고 말했으며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주변 사람들은 플로렌시아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녀로 묘사했다. 이런 행동이 적응 어려움이나 사춘기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실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불행히도 진실이 알려졌을 때 플로렌시아를 위한 적시 도움의 기회는 이미 놓쳐버렸다. 이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17년 3월 22일 플로렌시아의 실종 소식이 도시를 놀라게 했다. 소녀의 의붓아버지인 루카스는 실종 신고서를 제출하며 법 집행 기관에 연락했다. 루카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그날 아침 플로렌시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녀는 차에서 내려 선생님 중 한 명에게 수업에 대해 물어보았다. 확인을 받은 후 루카스가 주장하기를 플로렌시아는 학교 건물에 들어가 그에게 작별 인사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 그는 직장으로 갔다. 루카스는 점심시간에 플로렌시아를 데리러 왔을 때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플로렌시아가 그들 중에 없어 걱정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교장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그의 설명에서 그는 교장이 출석 기록을 확인한 후 플로렌시아가 그날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루카스는 경찰에게 플로렌시아의 그부들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그는 법집행기관에 연락하게 되었다. 소녀의 어머니에 대한 질문에 그는 카리나가 전날 딸을 출산한 후 산부인과에 있으며 그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로렌시아가 그녀가 많이 그리워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멘도스로 갔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 버전은 할아버지와의 전화통화 후 빠르게 확인되지 않았다. 플로렌시아의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그부, 교사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수색이 시작되었다. 루카스가 적극적으로 수색에 참여하고 강한 걱정을 보였지만 플로렌시아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서의 그의 지위는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다. 당국의 우선순위는 소녀를 찾는 것이었다. 다양한 도시 지역을 조사하는 수색 그룹이 조직되었다. 같은 날,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났다. 한 주민이 집 근처 열린 들판에서 플로렌시아로 추정되는 배낭을 발견했다. 배낭에서는 카리나의 전화번호가 적힌 노트북이 발견되었다. 배낭을 발견한 여성은 카리나에게 연락한 후 발견물을 당국에 넘겼다. 배낭 내용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플로렌시아의 일반적인 학용품 외에도 막대기, 올가미, 가져가다 라는 단어가 표시된 사전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수사관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수색 작전에는 경찰견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부서에서 200명 이상의 법집행 관리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배낭이 발견된 열린 들판과 인접 지역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플로렌시아의 추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색 중에 근처에서 감시 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이 카메라의 녹화 영상은 경찰서에서 분석을 위해 압수되었다. 이 영상 자료의 후속 조사는 수사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플로렌시아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루카스와 카리나는 여러 차례 언론 앞에 나섰다. 루카스는 이러한 출연 중에 강한 감정을 보였다. 카리나는 행복한 결말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며 플로렌시아가 집에서 도망치는 경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36시간 이상의 수색 후 3월 23일 저녁, 수색 그룹은 주민들이 다리 아래에서 의심스러운 발견물을 보고한 산루이스에서 약 60km 떨어진 알라딜로 지역으로 이동했다. 발견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장소에 접근이 어려워 전문가들의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관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 법의학자 리카르도 토레스가 범죄 현장 조사를 이끌었다. 예비조사에 따르면 발견된 물체는 다리 높이에서 떨어졌을 수 있지만 낙하는 암석 돌출부에 의해 방해받았을 수 있다. 실험실 분석을 위해 다양한 샘플이 수집되었다. 조사 후 발견된 물체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전문 의료시설로 옮겨졌다. 현장에서 발견물이 플로렌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는 한 용의자 루카스를 가리켰다. 플로렌시아의 실종에 관한 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교 행정부, 교사, 학부모, 그부들은 그날 플로렌시아의 학교 출석을 확인하지 않았다. 학교 근처의 감시 카메라는 3월 22일 아침 루카스의 차를 기록했지만 플로렌시아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플로렌시아가 발견된 장소 근처의 유료 도로 카메라의 추가 영상은 루카스의 지나가는 차를 보여주었다. 살라딜로 저수지에 있던 2명의 낚시꾼은 의심스러운 스포츠 타이어가 달린 검은색 차와 다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루카스의 묘사와 일치하는 사람을 봤다고 보고했다. 목격자 산티아고 알바레즈는 다리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본 후 경찰에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주요 용의자로서 루카스의 체포로 이어졌다. 집을 수색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철저한 청소에도 불구하고 UV 조명을 사용하여 욕실에서 의심스러운 얼룩을 발견했으며 이것이 그들의 의견으로는 플로렌시아와 연관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루카스가 언론에서 투영하려고 했던 돌보는 의부사버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루카스의 차를 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트렁크에서 플로렌시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함께 예비 보고에 따르면 그녀의 생물학적 물질과 일치하는 흔적을 발견했다.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여 루카스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는 강화된 보안 요원들에 동행해 버지니아 팔라시오스 판사 앞에 나타났다. 1시간 반의 심리 후 루카스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판사는 그의 향후 소송 상태가 결정될 때까지 그를 48시간 동안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법의학 조사 결과는 루카스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플로렌시아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도 드러냈다. 플로렌시아가 비극의 날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의료 검사 결과 플로렌시아가 오랜 기간 동안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플로렌시아가 오랜 기간, 아마도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 동안 부적절하게 대우받았음을 시사하는 징후를 발견했다. 전문가들은 플로렌시아의 신체 상태가 그녀의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자기 방어 시도를 나타내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의학 보고서는 비극적 결과의 원인이 공기 공급 중단이었음을 확인했다. 플로렌시아의 목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플로렌시아는 사망 직전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시간도 대략적으로 파악되었다. 플로렌시아가 발견되기 32시간 전, 이는 플로렌시아의 어머니가 산부인과에 간 후인 3월 22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새로운 세부 사항을 계속 밝혀냈다. 루카스의 전화기 분석 결과 그는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부적절한 내용의 웹사이트를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한 그림을 위해 부족했던 중요한 정보는 플로렌시아의 9살 의붓 동생이 제공했다. 그는 3월 22일 아버지가 자신과 어린 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동안 플로렌시아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소년에 따르면 그의 누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머리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루카스는 아이들에게 그녀가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진술은 비극이 발생한 시간에 대한 의학 검사 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그들은 명백히 위급한 상태에 있는 자매와 가까운 거리에서 아들들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은 루카스의 매우 불안한 행동을 가리켰다. 3월 25일 버지니아 팔라시오스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플로렌시아는 그녀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향인 멘도자로 이송되었다. 고별식 동안 카리나는 인터뷰를 통해 아들로부터 그의 아버지에 대해 받은 불안한 정보를 전했다. 이 어려운 순간 카리나는 파트너에 대한 태도를 바꿔 언론 앞에 섰다. 그녀의 말은 이제 고발처럼 들렸다. 새로운 진술에서 그녀는 루카스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남자로 묘사했다. 카리나는 가족 갈등 사례에 대해 보고하고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함께 살며 새 아이를 키운 남자는 극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카리나는 또한 루카스가 금지된 물질을 소비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이에 연루시키려 한 사례들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피자 사건을 회상했다. 같은 밤에 플로렌시아는 루카스와의 불쾌한 사건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고 다음날 아침 카리나는 딸의 얼굴의 흔적을 발견했다. 루카스는 이를 플로렌시아가 침대에서 뛰어놀 때 그가 그녀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플로렌시아의 친척들이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담당 판사는 루카스를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그에게는 심각한 혐의가 부과되었고 그는 재판 전까지 엄격한 체제의 시설로 이송되었다. 루카스의 행동에 대한 무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카리나도 사법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사건에서 카리나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해 부부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의 한 요소는 소셜미디어 분석이었다. 관심을 끈 것은 카리나의 게시물이었다. 파트너를 돌보세요. 아이들은 떠나고 친구들은 늙고 돈은 떨어지고 당신에게는 남편만 남습니다. 통신 분석, 통화,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은 판사가 공모자로서 카리나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게 한 핵심 요소가 되었다. 증인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카리나가 딸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사건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고 카리나의 원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루카스의 어머니는 플로렌시아에 대한 카리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법원에 알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이상한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카리나가 딸에게 루카스가 목욕할 때 옷을 가져다 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플로렌시아의 할아버지도 정보를 공유하며 그의 손녀가 가정 환경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그에게 이사하고 싶다는 반복적인 요청에 대해 언급했다. 이웃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갈 때 플로렌시아가 종종 밖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주민은 언론에 플로렌시아가 분명히 집에 돌아가는 것을 피하고 그녀의 두려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카리나가 공공장소에서 딸을 부적절하게 대하는 사례에 대한 보고도 있었지만 이웃들은 결과를 두려워해 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플로렌시아가 다녔던 멘도자 학교의 교사들도 아마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교사 채팅에서 한 교사가 플로렌시아의 의붓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고백을 언급한 음성 녹음으로 증명된다. 이 정보는 익명으로 경찰에 전달되었다. 진술에서 교사는 플로렌시아의 고백 후 카리나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그녀의 파트너가 좋은 아버지이며 플로렌시아의 혐의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트너를 변호했다. 축적된 증거들은 4월 4일 카리나의 체포로 이어졌다. 그녀는 중범죄에 대한 방조로 기소되었다. 다음 날 카리나는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나타났지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했다. 에스테반 로치 검사는 현재 증거를 고려할 때 카리나가 가족 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월 초 수사관들은 추가적인 중요한 증거를 받았다. 조사 중 발견된 생물학적 물질 분석 결과 그것이 루카스에게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플로렌시아의 비극에 루카스의 관여를 확인하는 또 다른 중대한 농어가 되었다. 분석 결과가 도착할 시점에 루카스가 구금된 곳에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5월 11일 시설의 책임자가 이 정보를 확인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루카스는 그의 감방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가 교도소 전화기 케이블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 검사는 자발적인 사망이었음을 확인했다. 다른 수감자들의 위협 때문에 루카스는 독방에 수용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사건의 주요 인물이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카리나는 처벌을 받았다. 그녀에 대한 재판은 2019년 4월 8일에 시작되었다. 2019년 4월 23일 30세의 카리나 데마르코는 유죄 판결을 받고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플로렌시아의 사건에서는 딸을 적절히 돌볼 수 없었던 그녀의 어머니만 책임을 졌다. 그러나 외할아버지, 루카스의 부모, 교사들, 이웃들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아마도 그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면 플로렌시아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카리나에 대한 마지막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2021년에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과 관계를 시작했다. 감옥에서 보낸 5년 동안 그녀는 플로렌시아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세 자녀와 전화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녀를 거의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들은 멘도자에서 고모와 할머니 부계와 함께 살고 있다. 2019년 8월 플로리다 마리온 카운티에서 케이시 존스와 그녀의 아이들이 실종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녀의 친척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곧 그것이 정말 그녀가 쓴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걱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은 지역 경찰에 연락했다. 수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렸다. 케이시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그것에 책임이 있을까? 케이시와 마이클 존스는 2017년 할로윈에 결혼했고 결혼 몇 달 전에 그들의 딸 칼리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됐다. 마이클은 이전에 사라 존스라는 여성과 결혼했었고 그 부부는 새 아이를 두었다. 케이시는 리처드 파워스와 결혼했었고 그들은 캐머런과 프레스턴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다. 마이클과 케이시의 아늑한 집에서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둘 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모았고 그들은 강한 가족을 이루었다. 2018년에 그들의 딸 자나가 태어나면서 그들의 행복은 더욱 커졌다. 그들과 함께 캐머런과 프레스턴 두 소년도 살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 기쁨을 가져왔다. 2019년 7월 갑자기 케이시의 전 남편인 리처드 부처로부터 소식이 왔다. 그는 케이시로부터 며칠 동안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도 도움을 준 적이 있는 리처드는 7월 27일 쇼핑몰에서 만남을 약속했다. 척추 수술로 병원에 있던 케이시는 마이클이 아이들을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된 시간에 마이클은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 찬 캐머런과 프레스턴과 함께 나타났다. 같은 해 8월 1일 케이시의 어머니인 니키 존스도 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케이시는 2살 에미르 칼리와 1살 자나를 며칠 동안 돌봐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했다. 손자들을 여러 번 돌본 적이 있는 니키는 기쁘게 동의했다. 니키는 마이클과 그의 2딸을 그녀의 집에서 반갑게 맞이했다. 소녀들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행복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며칠 후 니키는 케이시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며칠 더 머물 수 있는지 물었다. 배려심 많은 니키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케이시가 이전에는 매일 전화나 영상통화로 대화했는데 이제는 문자 메시지로만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1919년 8월 10일 오후 1시 30분경 리처드는 그의 아들 캐머런과 프레스턴을 약속된 장소에 두고 떠났고 마이클이 그들을 데리러 왔다. 리처드는 그것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될 줄은 몰랐다. 8월 14일 마이클은 그의 장모의 집에 와서 미라, 칼리, 다이애나를 데리러 왔다. 그 후 니키는 여러 번 케이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항상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리처드도 걱정했다. 8월 22일 그는 프레스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케이시의 가족들은 그녀의 소셜미디어 침묵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8월 26일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설명되지 않아 바로 주목을 받았다. 9월이 되자 딸과 손자들을 걱정하던 니키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9월 14일 그녀는 마리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집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체이스 킹 부보안관이 케이시와 마이클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찾기 위해 사건에 배정되었다. 체이스가 도착했을 때 집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 아무도 그의 노크에 응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집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음을 나타냈다. 답을 찾기 위해 체이스는 이웃 조니 머피에게 연락했고 그는 부동산 중개인 패트릭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개인은 이상한 냄새 때문에 그에게 집에 같이 들어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집이 여전히 가구와 개인 물품으로 갖춰져 있지만 강한 냄새가 있음을 발견했다. 체이스는 집주인 조셉 린에게 연락했고 그는 8월 23일에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케이시와 마이클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었다. 케이시는 집을 비워야 한다는 조셉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녀는 더 이상 마이클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 정보를 위해 그에게 연락할 것을 조셉에게 권했다. 조셉은 그 조언을 따라 마이클에게 연락했고 그는 문자 메시지로 빠르게 대답하면서 이미 집을 떠났고 열쇠는 입구에 남겨두었다고 알렸다. 이후 조셉은 마이클에게 여러 번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더 이상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부부가 떠난 후 조셉은 그의 부동산 관리자가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수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마이클, 케이시, 그리고 그들의 4 아이들에 관한 상황은 더욱 불분명해졌다.
곧 미카무르 경사와 그의 동료 체이스가 도착했다. 그들은 집주인 조셉이 허락한 후에야 집에 들어갔다.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즉시 강하고 불쾌한 냄새에 맞이했다. 경험 많은 경찰관들은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들은 부엌 가전제품만 남아있는 빈 방들을 돌아다니며 바닥과 걸레바디가 최근에 교체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세제 냄새가 다른 냄새와 섞여 있어 최근에 청소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조셉이 경찰관들에게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따라야 했다. 나중에 중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불려왔고 곧 추가 경찰이 도착했다. 상황은 이상했고 수사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들은 자동차 등록부에 2017년에 제작된 흰색 밴, 뒷창문이 없는 밴이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지만 밴 자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케이시와 그녀의 아이들의 실종은 큰 우려를 야기했고 그들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동료들은 흰색 밴에 대해 알림을 받았다. 2019년 9월 15일 이른 아침 수사관들은 마이클,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찾는 수색을 계속했다. 처음에 그들은 마이클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수신자가 통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같은 날 오전 10시 16분에 마이클의 전 부인인 사라 존스에게 연락했다. 실종된 가족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수사관들은 유용한 정보를 바라며 사라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9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맥도날드 레스토랑에서 마이클과 케이시를 봤다고 말했다. 사라는 마이클을 만나고 그의 아이를 보기 위해 그곳에 갔고 그동안 케이시는 흰색 밴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마이클과 케이시는 완전히 여유로웠지만 사라는 부부의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사라의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심슨 수사관은 맥도날드로 가서 그날의 비디오 영상을 요청하여 마이클과 사라의 만남을 확인했다. 사라와의 대화를 마친 후 수사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작업을 계속했다. 같은 날 심슨 수사관은 녹화본을 철저히 검색했지만 흰색 가족용 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사라에게 연락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9월 15일에야 수사관들은 사라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녀는 원래 진술을 제고했다. 이 메시지에서 그녀는 9월 13일에 케이시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이전에 말한 대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마이클을 만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사라에게 다시 전화로 연락할 수 있었고 그 후 그녀는 이전 진술을 완전히 철회하고 레스토랑에서 마이클을 봤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사라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들은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계속 의문을 가졌다. 수사관들은 9월 14일, 17일, 15일에 마이클의 어머니인 코니 에클러와 서신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아들의 전 아내인 사라가 마지막으로 그와 케이시를 9월 13일 금요일에 봤다고 말했다. 에클러 부인은 그날 마이클과 연락했고 그는 자신과 케이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케이시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켄터키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화는 수사관들에게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오후 3시 7분, 그들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음성 메시지를 받았을 때 놀랐다. 그 목소리는 마이클의 것이었는데 그는 경찰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도시 밖에 있지만 그날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돌아올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때 케이시의 전 남편인 리처드가 전화했다. 영국에서 휴가 중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케이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게시물을 보았다. 2019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을 함께 보낸 두 아들과 이야기한 후 리처드는 그의 우려를 공유했다.
캐머런은 마이클과 케이시 사이의 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는 그들의 논쟁이 종종 저녁에 시작되어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마이클은 아이들에게 엄격할 수 있었고 때로는 일상적인 물건을 훈육에 사용했다. 오후 5시 30분에 심슨은 사라의 집 문턱에 도착했다. 그는 마이클 존스와 그의 가족의 위치에 대한 사라의 진술이 모순되기 때문에 수사에 추가되었다. 그녀는 2018년 4월 이후 그녀의 연락이 덜 빈번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말 마이클은 그녀에게 연락했고 케이시와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방문했고 그들을 마리온 카운티로 데리고 갔다. 사라는 마이클이 7월 26일에 아이들을 데려갔고 8월 11일 학교가 시작되기 직전에 돌려놓았다고 언급했다. 그 후 다음 주말에 그는 사라가 UPS 운전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다시 데리러 왔다. 8월 30일 저녁 마이클은 사라를 방문했고 개인적인 일로 나갔던 9월 10일 낮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 그녀와 함께 있었다. 사라는 수사관들이 한 번 전화해서 케이시의 위치에 대해 물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당시 마이클과 상의했고 그는 그녀에게 9월 13일에 지역 맥도날드에서 케이시와 함께 그를 봤다고 언급하라고 제안했다. 수사관들과 대화한 후 사라는 다시 마이클과 이야기하며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그가 경찰에 연락하도록 설득했고 그는 그들의 아들의 전화를 사용하여 그렇게 했다. 그 직후 마이클은 그녀의 집을 떠났고 상황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마리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심슨 수사관이 집에 들어가기 거의 1시간 전에 그는 이미 떠났다. 1919년 9월 15일 저녁 약 8시경 브렌트 카운티의 부보안관들인 리 베넷과 크리스 맥도널드는 사고 현장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국경 근처의 조용한 시골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차량 한 대만 관련되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흰색 벤인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콘크리트 파이프와 충돌한 것을 보았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면서 부보안관들은 그들이 하루 종일 찾던 마이클을 운전석에서 발견했을 때 놀랐다. 그는 침착하게 있었고 어떻게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대답했다. 부보안관 베넷이 일상적인 순찰 중일 때 그는 업무 중에 자주 맡았던 특이한 냄새를 감지했다. 그 냄새는 무겁고 강렬했으며 베넷은 즉시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차렸다. 본능적으로 그는 가능한 불상사에 대비해 그의 권총에 손을 올렸다. 그가 마이클에게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일반적인 설명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 답변은 예상치 못했고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마이클은 차분하게 그것이 그의 아내 케이시와 관련이 있으며 그녀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그녀를 그의 채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에게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고백했다.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베넷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가 마이클과 대화하는 동안 그의 동료들은 이미 지원을 요청했다. 곧 그 지역은 봉쇄되었고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된 경찰차들로 가득 찼다.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리는 동안 마이클은 계속해서 그의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의 아내와 네 아이들, 캐머런, 프레스턴, 멜, 그리고 아얀을 포함한 그의 가족을 덮친 비극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찰관들은 충격과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마이클을 따라 그들의 첫 만남 장소에서 10km 떨어진 숲속으로 갔고 그곳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그들은 슬픈 증거가 담긴 용기들을 발견했다. 마이클은 발견 직후 체포되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신문 중에 마이클은 케이시와의 첫 만남부터 동물병원에서의 공동 근무까지 케이시와의 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다. 5년 전에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2년 전에 공식적인 결혼으로 발전했다. 마이클이 사라와 헤어진 후 케이시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 그들의 관계에는 긴장이 생겼다.
그러나 7월 10일에 상황이 악화되었다. 케이시는 마이클에게 직장에서 전화를 걸어 배신을 비난했다. 그는 감정적인 압박을 견딜 수 없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껐다. 마이클이 집에 왔을 때 케이시는 상황을 정리하자고 주장하며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집 전체를 따라다녔다. 논쟁 중에 마이클은 그녀에게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상황은 더욱 격렬해졌다. 케이시는 금속 물체를 잡고 물러서지 않으려 했다. 마이클은 그녀에게서 그 물체를 빼앗았고 그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불행히도 격렬한 다툼 중에 모든 것이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마이클이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유튜브 가이드라인 때문에 더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 그 후에 그는 케이시를 옷장에 숨겼다. 그 저녁은 조용했고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다. 마이클은 방문에 있는 흔적을 발견하고 가능한 한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알려지기 전에 빠르게 모든 증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금속 방망이와 사건을 암시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가 수사관에게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을 때 상황이 매우 긴장되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 아내와의 사건 이후 그는 그녀의 존재를 가장하기 위해 그녀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이상한 사건이었다. 마이클과의 대화에서 수사관들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가 케이시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마이클은 상황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상황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한 소년들의 아버지인 리처드가 캐머런과 프레스턴을 2주 동안 데려가는 것을 도왔다고 언급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마이클은 소년들을 데려왔다고 확인했다. 추가로 그는 두 딸을 할머니에게 데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고 언급했다. 그의 더 자세한 이야기에서 마이클 존슨은 케이시와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불안한 세부 사항을 밝혔다. 그는 아이들의 방에 들어간 저녁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고 불행히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캐머런이 벗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마이클은 그를 바닥에 누르고 캐머런이 저항을 멈출 때까지 그의 움직임을 점점 더 제한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캐머런을 가방에 넣고 침실 구석에 뒀다. 다음 날 밤 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다. 그의 손은 캐머런과의 밤 싸움 후 아팠기 때문에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게스트 욕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스펀지로 욕조의 배수구를 막았다. 그 후 그는 프레스턴이 깊이 자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조용히 숨어들었다. 그 후 마이클은 프레스턴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끈을 사용했고 그를 욕실로 끌고 가서 물에 담그고 프레스턴이 저항을 멈출 때까지 그를 거기에 두었다. 프레스턴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마이클은 그를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에 넣고 며칠 동안 욕실에 두었다. 나중에 그는 프레스턴을 쓰레기통에 넣고 냄새를 숨기기 위해 고양이 모래를 사용했다. 마이클이 끔찍한 일을 한 지 며칠 후 그는 두 딸과 함께 시청에 있었고 그들은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몇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경찰 건물을 관찰하고 마이클이 자수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에게 연락할 때까지 기다릴지 고민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고 그는 당국에 자신을 맡길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런 다음 마이클은 케이시의 휴대폰을 파괴하여 쓰레기통에 버린 후 몇 시간 동안 무목적으로 도시를 운전했다. 마침내 오랜 부재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두운 생각에 압도되어 딸들에 관한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마이클은 욕조에 물을 채우고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은 첫 번째 딸 잔에게 갔다. 그는 그녀를 욕실로 데려가 이전에 아들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녀를 대했다. 같은 날 그는 다른 딸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둘 다 같은 용기에 넣어줬다. 마이클은 19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모든 용기를 가족용 벤에 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쾌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벤의 세제, 나프탈렌볼,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신문 중 마이클은 전 부인인 살에게 케이시와의 관계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전 부인인 사라에게 자신과 케이시가 헤어졌다고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9월 15일에 당국이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살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지시했다는 그의 고백이었다. 그러나 마이클은 수사관들에게 그 여성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오직 아이들의 공동 양육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라의 집을 떠날 때 그는 경찰과 이야기하기 위해 마리온 카운티로 가겠다고 주장했다. 대신에 그는 주에서 도망쳤고 자신을 낙담하게 느끼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숲길을 보고 멈추기로 결정할 때까지 목적 없이 여행했다. 그때 그는 가족용 밴에서 시신 용기를 꺼내 숲에 남겨두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케이시가 남긴 용기는 남겨두었다. 그 후 그는 북쪽으로 계속 운전했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밴의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일으켰다. 이 모든 사건 이후 수사관들은 마이클에게 약물이나 알코올에 영향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맑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부분적으로 그녀에게 화가 났고 아이들이 그녀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것으로 마이클의 신문은 끝났고 수사관들은 그의 행동의 깊이와 무고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증거를 찾아 나섰다. 재판이 시작되기를 3년 동안 기다린 마이클은 마침내 2022년 11월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023년 4월 28일에 마이클은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일본에서는 대중을 불안하게 만든 사건들이 발생했다. 젊은 여성의 실종이 발견된 후 시작된 수사는 곧 일련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드러냈다. 이 사건들은 가나가와 현의 요코하마 시에서 일어났으며 그 지역의 역사에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주에 살았던 23세의 타무라 아이코가 있다. 부모님의 이혼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중학교 이후 교육을 중단했다. 2017년 5월 타무라는 어머니를 잃었고 이는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 이후 그녀의 정신 건강은 위험에 처했고 그녀는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복지에 중요했다. 한편 그녀의 오빠는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를 지원했다. 그녀의 실종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그녀의 가족에게 깊은 우려를 안겼다. 항상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타무라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오빠는 여동생의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2017년 10월 그녀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그녀를 찾으려는 노력 중에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여러 사건들이 알려졌다. 타마라와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의 지위를 얻었다.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은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3일 동안 타마라로부터 소식이 없어 그녀의 오빠는 매우 걱정했다. 그녀의 취약한 건강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에 대해 걱정하면서 그는 그녀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희망하며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녀의 프로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9월 20일 최근에 받은 메시지를 읽은 후 한 남자는 소름이 돋았다. 중요한 만남을 약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타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떠나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도쿄에서 만나요. 차가 있으신가요? 그에 대답한 사람은 이렇게 썼다. 진정시키는 것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대화할 수 있는 외딴 장소가 있어요. 다음 달 21일에 보낸 타무라의 답장은 절망적으로 들렸다.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0엔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남잔가요? 여잔가요? 이 글을 읽고 있던 타무라의 오빠는 그녀의 복지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실종 공고를 게시하고
대화 상대를 설명하고 대중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날 타무라를 찾을 수 없어서 그는 경찰에 연락했다. 정보를 받은 직후 수사관들은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고 곧 이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타마라는 10월 23일 오후 1시 45분 우즈 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녀는 약 25세,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과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우즈에서 마틸다 역으로 그리고 타마라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위치한 토요일의 5월 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후 2시 4분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저녁 7시에 두 사람 모두 역에서 사라졌다. 이전에 이 젊은 남자와 대화했던 네트워크 사용자가 타마라의 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기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10월 말 자유와 5월 거리의 교차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이전에 비디오에서 식별된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 위험을 고려하여 경찰은 이 만남에 그녀의 참여를 막기로 결정하고 타무라의 오빠를 포함한 잠복 수사관 그룹을 그 장소에 파견했다. 오후에 설명과 일치하는 한 남자가 역에 나타나 역에서 약 750m 떨어진 근처의 2층짜리 집으로 걸어갔고 거기서 수사관들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위층의 아파트로 들어간 후 그 남자는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렸을 때 수사관들은 긴장된 분위기로 맞이했다. 타무라의 오빠는 내부에서 그의 여동생의 흰색 가방을 발견했다. 젊은 여성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 그 남자는 말없이 냉동고를 가리켰고 나중에 거기서 알 수 없는 물질로 덮인 그의 희생자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그 아파트는 심플하게 꾸며져 있었고 입구 왼쪽에 욕실과 부엌이 있었으며 그 위에 작은 다락방이 있었다. 인접한 거실에서 상자들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을 조사하면서 더 많은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냉동고에서는 도시에서 실종된 많은 사람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거실에 있는 8개의 상자를 확인하면서 7개의 상자에서 불안한 발견물이 나왔고 8번째 상자는 혼란스러운 내용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남자는 즉시 체포되었고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다른 상자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하나를 제외하고 날카롭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249개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욕실에서는 개인 물품 아래에서 다양한 재료로 작업하기 위한 도구, 여러 쌍의 신발과 가죽 액세서리가 발견되었다. 법의학 조사는 9개의 다른 물품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중 하나는 남성의 것이었다. 이 사건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사건은 발견되기 2주 전보다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많은 기자들을 포함한 군중이 집 앞에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경찰은 그 지역을 파란색 천으로 차단해야 했다. 수사관들에게 질문을 받은 이웃들은 근처 철도의 소음 외에는 어떠한 특이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가구 주택 2층에 새 주민이 이사 온 이후 주민들은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다. 2017년 11월 9일 이 사건 16일 후 수사관들은 DNA 분석을 통해 9명의 희생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들 중에는 가가와 현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21세의 라우라 미야자키, 15세 학생 홍시하라, 그리고 17세에서 26세 사이의 다른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들은 사회에서 토론의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곧 자마시에서 1990년 10월에 태어난 히로시가 이 사건들의 중심 인물임이 밝혀졌다. 그는 27세였고 일을 하지 않았으며 같은 도시에서 부모님의 집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살았다. 그의 인생 여정은 복잡하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그의 향후 인생 경로를 형성했다. 타카하시 가족은 부모와 여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무역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봤다. 그러나 이 외관 뒤에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히로는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학교에서 그는 내성적이었고
사진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갈등은 부모의 이혼으로 끝났고 히로는 아버지와 함께 남았다. 이 시기에 그는 종종 수업을 빼먹고 더 독립적이 되기 위해 일했다. 그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후에 그 남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직업을 찾았다. 동시에 그는 삶의 어두운 면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22세의 나이에 히로는 성인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한 도쿄의 유명한 지역 카부키초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지역 클럽을 위해 여성을 선택하는 일을 찾았다. 히로는 보너스와 커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0만 엔, 약 2,000달러까지 벌었다. 좋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그는 낭비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돈을 저축할 수 없었다. 2017년 2월 전환점이 발생했다. 히로는 카부키초에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3년의 집행 유예 기간으로 1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습 기간 동안 그는 잠시 물류회사에서 일했고 그 후 가나가와 현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후 타카키라는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어두운 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상 세계에 빠져들었다. 일본 문화에서 이러한 은둔은 드물지 않으며 종종 사회적 압력과 연관된다. 불행히도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삶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례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매일 약 70건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 타카키라는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삶을 떠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에 5개의 계정을 만들었다. 하나는 공개 토론용이고 4개는 개인 접촉용이었다. 그는 이 계정들을 능숙하게 관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이렇게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취약성을 이용하면서 슬픈 결과로 이어졌다. 뜨거운 여름달인 2017년 8월 운명은 27세의 실업자 히로시 리세와 21세의 사무직 직원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만나게 했다.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과 모욕을 경험한 쿠키 양은 적응 장애를 앓고 있었고 종종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위안을 찾았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그녀의 우울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렇게 그녀는 히로와 20세의 토쿠가와 이노키라는 또 다른 온라인 친구를 만났다. 이 세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 유튜브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끔찍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고려한 니샤 나키는 이 길을 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니샤의 결정에 실망한 쿠키 양은 히로에게 그녀도 계획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히로는 인터넷을 통해 쿠키와 자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많은 저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가 로맨틱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히로는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톱과 밧줄을 포함하여 필요한 도구를 모으기 시작했고 역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했다. 이 아파트는 후에 그의 범행 장소로 알려졌다. 그 아파트는 실용적이었고 호기심 많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이는 그의 계획의 이상적인 장소였다. 아파트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히로는 쿠키를 설득하여 약 3,500달러에 해당하는 51만 엔을 빌려주게 했다. 이사 3일 후 그는 이 아파트에서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거기서 그는 준비된 밧줄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사건 후 타카키라는 모든 흔적을 철저히 청소하는 데 3일을 바쳤다.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냉장고에 넣었다. 밤에는 근처 쓰레기통에 잔해를 조용히 처분했다. 이 상황으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얼음과 고양이 모래가 든 상자를 구입해야 했다. 2017년 8월 28일 타카하시의 암울한 행동 시리즈가 계속되었다. 그의 새로운 희생자는 홍과 하라라는 15세 여학생이었다. 하라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즐기는 내성적인 소녀였다. 초등학교에서 그녀는 종종 공부에 대해 어머니와 다투었고
특히 심한 논쟁 후에 그녀는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때 그녀가 취약한 상태에서 소셜 네트워크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는 타카히로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익숙한 패턴에 따라 행동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이전 지인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다. 그들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은 가족들을 불안하게 했고 그들은 즉시 경찰에 알렸다. 수사는 이상한 우연을 밝혀냈다. 그들의 전화기에서 마지막 신호는 자마시의 자유역과 5월 거리 근처에서 기록되었다.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다. 타카키라는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렀고 의심을 받지 않았다. 20세의 우고 니시의 이야기는 슬픈 전환점을 맞았다. 자폐증이 있는 이 젊은 남자의 증상은 여자친구와의 고통스러운 이별 후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다. 전 여자친구와의 만남은 거의 비극으로 끝날 뻔했지만 다행히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직장에서의 상황은 그의 비참함을 더욱 악화시켰다. 세계를 경험한 사람인 우고는 타카히라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그들은 만남을 약속했다. 이 만남 후 우고는 예상치 못하게 안도감을 느꼈고 심지어 타카히라에게 계속 살아가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공유했다. 그러나 타카히라는 그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았고 경찰이 주목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르게 행동했다. 그는 정상적인 만남이라는 구실로 우고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첨가물이 든 음료를 제공했다. 불행히도 우고는 그 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타카히라의 아파트에 이미 3명의 희생자가 있었을 때 냄새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타카히라는 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냄새는 계속 퍼졌다. 이웃들은 불쾌한 냄새를 근처 하수도 문제로 돌렸고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카히라가 그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자신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타카히로는 3건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이어갔다. 곧 그는 인터넷에서 그의 어두운 면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아파트로 이사온 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의 다음 희생자는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던 19세 대학생 사라 키치텐코였다. 2017년 9월 15일 타카히로는 그의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의 순간을 이용하여 키치텐코를 초대했고 그곳에서 그는 이전 희생자들에게 했던 일을 반복했다. 나중에 히토미 후지라는 26세의 이혼한 여성이 그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녀는 자녀의 장애와 불안정한 가족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번째 이혼과 강제 이주를 배경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표현된 그녀의 절망은 타카히로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의 만남은 그녀의 전 남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타카히로의 모든 계획이 방해받을 수 있었다. 타카히로는 빠르게 행동하여 그녀에게도 다른 이들과 같은 일을 했다. 냄새를 줄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특별한 환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는 다른 4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했으며 총 9명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범행 현장에 있던 9번째 상자는 비어 있었고 10번째 희생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경찰의 시기적절한 개입 덕분에 추가적인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사건의 복잡성과 철저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인해 재판은 거의 3년이 지연되었다. 마침내 2020년 9월 30일 도쿄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타카히로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정말로 깊은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붙잡혔을 때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타코히로는 말했다. 그의 변호사는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관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량 감경의 이유를 찾지 못했고 2012년 12월 15일에 타코히로에게 가장 엄중한 형벌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 후 그 남자의 변호사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3일 후 타코히로는 이를 철회했다.
그는 이를 연장된 재판 과정으로 인해 친척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에 대한 모든 혐의가 사실이며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